오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시간 많이 늦었는데요. 잠깐만요. 이 뿌셔뿌셔를 또 먹었더니만 물 한 잔 마셔야 되겠네. 되게 목이 타네. 잠깐 물 한 잔만 뜰게요. 물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 마셔야겠네.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죠? 오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시간인 만큼 저녁은 드신 거죠? 네. 전 또 사랑스러운 뿌셔뿌셔로 저녁을 땜질했습니다. 월드레벨 대바대하요? 안 드셨어요 아직도? 저녁을? 헐. 들깨국수. 네. 오라 어서 오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안 드신 분이 계시다네요. 어우, 배고프시겠다. 자, 오늘 햄버거요? 오, 햄버거도 갑자기 땡긴다 들어보니까. 맛있겠네요. 자, 어쨌든 각설하고 오늘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소식들 보고 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이나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 얘기 나누는 시간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바이낸스 드디어 다른 법정화폐 또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화기호 이렇게 적혀있죠.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루브라입니다. 루브라. 여기도 적혔네요. 러시안 루블이라고 되어있죠. 러시아 법정화폐가 페어링 되었고 드디어 XRP와 페어링이 됐는데 법정화폐 페어링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오늘날의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사기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모든 암호화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제가 자료를 하나 좀 꺼내서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어떤 부분인지 함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떠라. 떴어? 나오네요. 요걸로 볼까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모든 자료가 나오진 않아요. 모든 거래소의 자료가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누락된 데이터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요 부분입니다. 지금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가 되어질 때 과연 어떤 것과 교환이 되면서 거래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떤 쌍과 많이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XRP 전체의 한 35% 정도의 거래를 차지하는 거래소에서 XRP랑 뭐랑 거래되고 있죠? 비트코인. 그리고 그나마 나머지는 뭐다? 테더. 테더는 여러분들 달러가 아닙니다. 물론 그 가치는 달러에 고정돼 있긴 하지만은 문제는 테더가 가치만 달러에 고정돼 있을 뿐 실제 발행한 그 발행자라고 해야 될까요? 테더 재단이고 이걸 실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테더 재단. 그리고 이 가치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것도 테더 재단. 실제로 달러와 같은 가치지만 달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등하는 바이낸스도 테더, 비트코인, 테더, 비트코인. 지금 이래요. 라이트코인, 테더, 비트코인. 지금 법정화폐 쌍이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도 테더. 그러다가 비트 스탬프 와서 ODL 쓰고 있죠? 여기 와서 실제 달러와의 거래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로와 페어가 보이죠? 근데 문제는 비트 스탬프 지금 하루에 보면 700만 달러 돼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1등 거래소. 700만에 7배 정도 되는 5천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정화폐와의 그런 유동성은 전체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제 유동성이 비트코인이나 테더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보잘것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 만큼
법정화폐의 영향력이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리플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외환시장처럼 만든 거잖아요. 외환시장은 뭐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나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법정화폐에 쌍이 만들어지잖아요. 당연히 뭐 어떤 화폐보다도 각 나라, 특히 이제 선진국에 해당하는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굉장한 이제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될 법한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안전한 법정화폐 자산들이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도 거래가 많이 되겠죠. 거기 안에서 XRP 역시도 그 중에 하나처럼 만들고 싶은 거고 역할은 이제 브릿지 커런시의 역할인 거죠. 그 안에 같이 포함되긴 하지만 기존의 법정화폐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려면 법정화폐에 쌍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오늘날의 이 사기 같은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죽으면 다 같이 지옥으로 가고 그리고 테더 자꾸 막 발행되는데 이 테더의 가치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테더 재단은 뭐 중앙은행이거나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되게 이 테더도 마음대로 지네 마음대로 발행해서 실제로 뉴욕주에서 막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뭐 조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온 만큼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은 2017년에 테더에서 테더에 의해서 이제 이 비트파이낸스에 있는 어떤 계정에서 불장을 주도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비트코인이 되던 아니면 테더가 되던 간에 이 두 개의 유동성만으로 이루어진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안전해 보이진 않죠. 법정화폐로 바뀌어야지 그나마 이 스캠성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들 그리고 리플사가 기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상 법정화폐 쌍이 되게 중요하고 그와의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쌍이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쌍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 법정화폐 쌍으로 된 이 페어에서의 볼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은 페어링 됐다는 거 그리고 그게 상장됐다는 거는 한 단계 발걸음을 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걸음보다 이제 볼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의 법정화폐와 이렇게 페어링이 됐다는 소식 좀 전달드립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시 FX라는 곳, 호주에 있는 이제 리플렛 멤버죠. 지금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냐면, 비트스탬프의 계정에 달러로 몇 분 안에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플래시 FX는 어디에 있죠? 호주에 있죠. 호주 달러로 비트스탬프에 달러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제 그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플래시 FX가 지금 ODA 이용해서 이 비트스탬프의 계정으로 달러로 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플래시 FX는 그 하이브리드 형태예요.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요. 뭐죠? 게이트웨이 그리고 리플렛 멤버로서의 수행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웨이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덱스라고 불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로 뭐 분산거래소. 그냥 비트스탬프 역시도 게이트웨이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냥 이 리플이 아니죠. XRP 레저상에서 그 오토브릿지를 이용해 갖고 그냥 이 IOU 형태로 발행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호주 달러. 이거를 비트스탬프의 달러로 오토브릿지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XRP 브릿지 삼아서. 그래서 요거를 비트스탬프의 계정에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비트스탬프를 사용하는 국가들 있죠. 계정 만들 수 있는 국가 뭐 영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간에 거기를 바탕으로 한 거라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그냥 차라리 미국이나 영국으로 몇 분 안에 달러 송금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비트스탬프 계정에 한정돼서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은 요 얘기가 맞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질문 댓글도 여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 ODL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파운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나중에는 ODL 사용 가능해지면 바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차후에 바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정확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마가 페이먼트 시스템 앤 서비스 사마 즉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본인들의 이 드래프트 초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설명드린 뭐 2030년까지 디지털 페이먼트를 어떻게 이노베이션 어떻게 변혁시킬 건지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은 없고요. 여기 써있죠. 킹덤 비전 2030이라고 적혀있죠. 2030년까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 변화를 줄 건데 여기 안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뭘 쓸 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작년부터 본인들 자국 내에 있는 시중은행들한테 리플랜 멤버가 되도록 엑스커런트를 보급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잖아요. 리프사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본인들의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바꿀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초안이 나왔는데 이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산업 또는 뭐 관련된 학계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고 날짜도 여기 적혀 있죠. 12월 30일까지 수렴하겠다는 거죠. 이메일 통해서.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직 뭐 명확한 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중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플라이어라고 일본에 있는 거래소인데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거래소라고 합니다. 일본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거래소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거래소인데요. XRP를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했는데 뭐 이게 되게 대단한 소식인가 해서 살펴봤더니만 약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뭐 테니토시나 뭐 나르시스나 사케토바 여러 가지 이제 저랑 대화 나누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비트플라이어가 약간 미국의 코인베이스랑 똑같대요. 스탠스가. 그러니까 XRP는 약간 사기다.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암호화폐다. 약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XRP에 대해 배척이었고 여러분들 아시는 코인뱅크라던가 또는 SBI VC 같은 이런 것들은 XRP를 진작에 상장했는데 비트플라이어는 인지도 있는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3위 규모에 해당하는 XRP를 상장을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런 정황과 맞물리니까 아 얘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XRP에 상장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납득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도 마치 미국의 코인베이스처럼 결국에 XRP를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일본 내에서는 약간 분위기를 알만한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진정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XRP는 암호화폐도 아니고 약간 이러면서 막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던 이것조차도 결국에는 상장을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일본 내에서는 확실히 그 각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XRP가 생각보다 지난번에 우리 구글 트렌드 검색해봤잖아요. 물론 일본 내에서도 비트코인보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글 트렌드 검색어 그 비중을 봤을 때. 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XRP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보다 높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때 XRP가 확실히 일본 내에서 인지도가 상당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러시아에 있는 이제 은행에 있는 양반인데 디렉터래요. 이노베이션 디벨롭먼트 센터, 혁신개발 센터, 거기에 있는 이 알파은행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 디렉터를 담당하는 친구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큰 프라이빗 시중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스위프트가 할 수 없는 거를 리플사는 할 수 있고 갖고 있다는 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보인들 눈에는 시각상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뷰한 게 지금 이 인터뷰 내용 올린 사람 말에 의하면 2019년 11월 뒤에 나와있죠. 뭐 폴리스인가요? 뒤에 무슨 나와있는데 여기도 좋겠네요. Forum of Innovative Financial Technology라고 적혀있는데요. 어떤 포럼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얘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딱 그거죠. 그 말 그대로 리플렛 멤버인 이 알파뱅크가 지금 리플렛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위프트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실제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문구긴 한데 너무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과장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냥 러시아에 있는 이 은행에서 평가가 스위프트보다는 리플렛이 월등히 좋다. 그 정도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로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으로 얘기하기에는 뭐 이게 막 전 세계 탑급 은행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러시아 내에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순위권 안에 드는 탑뱅크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죠. 자,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 다시 볼까요? 요즘에도 XRP 레저의 TPS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트랜잭션이 여전히 지금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400만이 넘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날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TPS나 페이먼트 카운트가 높아졌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그 알맹이 내용을 살펴봐야지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 XRP 레저의 여러 가지 지금 스테이트 상태를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리플 API를 활용했는데 지난번 가장 최근에 데일리 리포트 출력하려 했는데 가장 최근 게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데일리 리포트 왜 최근 거는 출력이 안 되고 한 일주일 지난 것까지밖에 안 되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거 답변을 못 주네요. 이거 되게 알고 싶어갖고 질문한 건데 답변이 없습니다. 리플사의 닉이라는 메인 개발자한테 질문했는데 제 질문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답변하기 곤란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답변이 없어요. 지금까지. 사실 저는 막 되게 극도로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부분에 대해 좀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아직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최근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어제 거라던가 오늘 게 출력 안 된다는 거는 이 API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별도로 데이터가 정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RP 레저가 돌아가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할 때 그 레저의 트랜잭션 기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활동할 때 당연히 남겨지는 그 산출물, 아웃풋 갖고 이 쿼리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별도로 뭔가 정기한 게 있어야 제가 최근에 이 데일리 리포트를 뭐 예를 들면 12월 1일 거를 나에게 보여줘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건 방금 제가 추론한 대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가공하고 정리해서 뭔가 아웃풋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지금과 같이 이 데일리 리포트 어제 거 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카운트가 0으로 체크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정황을 봐서 거의 확실한데 왜 그렇게 돼 있는지가 약간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답변이 없네요. 워라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답변이 있거나 또는 이제 변동사항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는 넘어가고요. 차후에 뭔가 추가 내용이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아멕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 블랙 카드인가요? 크레딧 카드 중에 그 VIP 카드 뭐 블랙 카드인가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특허가 외국 커뮤니티 사람들이 발견이 됐어요. 어떤 특허를 갖고 있냐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일리지 보상처럼 주는 거에 대한 특허인데 되게 의외예요. 그냥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사실 은행도 아니고 그냥 금융회사, 은행은 아닌 금융회사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특허를 냈다는 거에 약간 저는 살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크립토 커런시, 실제로 이제 리플렛 멤버이기도 한 이 친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눴지만은 어, 암호화폐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특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취급할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제가 있으니까 이 특허를 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거는 이 정황의미로 확실하게 알았고 더불어서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리플렛 멤버가 돼서 실제로 이 블록체인이나 또는 크립토 커런시를 본인들이 직접 손에 쥐고 관리하는 직접적인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정도가 아니라 방금 얘기한 대로 직접 본인들이 다루는 딜을 하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식으로 특허가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은행 어디죠? You are still my number one. 바로 보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걔네 특허 여러분들 같이 보셨지만은 이런 특허는 아니에요. 크립토 커런시를 본인들이 직접 다루겠다는 특허는 아닙니다. 본인들의 이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리프사가 만들어 놓은 그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거 그것과 관련된 특허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크립토 커런시를 직접적으로 다룰 생각이 있는 그리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특허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금 확인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4월에 처음으로 드래프트 수준의 초안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마지막에 중요한 건 퍼블리케이션.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최종 완료가 된 게 2019년 10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되게 애초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어쩌면 본인들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살짝 놀랍네요. 기존의 금융회사가 이렇게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요. 스타트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됐고요. 자, 그리고 비트스탬프입니다. 비트스탬프가 지금 보시면은 어디에 패널로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올린 이유는 두 가지 종류예요. 지금 하나는 이제 화요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12월 3일이라고 적혀있네, 맞지? 저기에서 이제 내일에 있을 이 패널 참여해서 뭔가 정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이걸 올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스탬프가 어떤 법정화폐 페어링을 앞두고 있죠? 순이라고 얘기했던 거 바로 영국 파운드인 스털링입니다. 그 페어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 아직 소식은 없지만 순이라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제 질문에 같이 보셨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당연히 그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 페어링 되는 거 왜 중요하다? XRP 브릿지 그 시장 외환 시장처럼 갖춰져 있는데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일 나오는 내용이 있는지 이것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소식들 다 전달을 하나 더 있네. 자, 요거는 솔로제닉이라는 그 코인필드 캐나다의 거래소의 프로젝트인데 이 친구가 밤낮을 좀 잘하죠. 약간 무슨 프로 광고꾼 같아요. 굉장히 글도 많이 올리고 광고에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저는 댓글 알바인 줄 알았어요. 트위터 통해서 하도 광고를 해갖고
어쨌든 좋습니다. 이 친구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솔로제닉의 그 솔로라는 코인, 본인들의 토큰이 지금 XRP 레저상에서 IOU 형태로 발행됐잖아요. 근데 그 솔로를 옮기는 트랜잭션이 지금 15초 이내에 200개 처리됐다고 하면서 XRP 역시나 겁나 빠르네, 짱이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XRP 레저랑 관련된 거라 이렇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XRP 레저의 TPS는 지금 스펙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1500 플러스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프 더 레저라는 그 방식이 있고요. 그 안에선 페이먼트 채널, 그리고 에스크로우라는 기능들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상, 즉 IP가 적극적으로 가동되는 세상이거든요. 동시에 스마트 컨트랙트, IP 위에서 작동하는 그게 적극적으로 작동되는 그 시기죠. 그 시기가 오면은 10만 TPS도 넘을 수 있는 스펙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 오늘날의 비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얼마였죠? 만대인데? 만인가 2만인가 3만 TPS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처리하는 게. 그거를 월등히 넘어설 수 있는 처리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라 잠깐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더군다나 이제 솔로제닉 프로젝트도 좀 관련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팩트를 중심으로 이것과 관련된 소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엑스송 출시됐다는 거. 근데 이거 국내에는 이 엑스송이라고 이제 MP3 들으면은 이 코일이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 즉 구독이거든요. 구독을 한 사람이 이제 엑스송에 출시된 음악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크리에이터한테 지불하면서 초 단위로 지불하면서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서식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번역해서 이제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와전됐는데, 이거는 리플사가 출시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얘 개인이에요. 얘 크레이그라는 리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 리플사의 공식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기사는 약간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약간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얘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리플사의 공식 제품은 아니니까요.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빠빠빠 또 있네? 또 이제 페이스북 갖고 이 엑스네오라는 친구가 굉장히 이 매트릭스 관련된 뭐라 해야 될까, 프로페사지? 그 컨셉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위터 아이디도 XRP 언더바 앤더슨이라고 했죠. 그 매트릭스의 악당 이름이 악당 이름이 아니죠. 네오의 원래 매트릭스에서 이름이 앤더슨이었죠. 제 기억에 그 영화 기억상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대화명은 니오로 해놨죠. 자기가 이제 키아누 리브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컨셉충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친구 선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리프사 관련된 거 이제 페이스북이랑 엮으려고 또 뻘소리 했더니만 그 리플레이 홈이라는 솔루션 갖고 페이스북을 위한 거다, 이 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가 바로 태클 들어왔죠.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말아라. 선동충들한테 약간 데이비드 슈왈츠 약간 그게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선동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진지하게 팩트 폭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식으로 우회해서 팩트 폭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회해서 얘기해서 그렇지 이거 개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밌는 친구예요. 약간 나름의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데이비드 슈왈츠는 약간 자신만의 그 개그 코드가 있어요. 확실히 이 친구는 약간 4차원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볼게요. 이어서 보면은, 자, 독일이 보시는 것처럼 이거 소식 이미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독일 내부에서는 이 레귤러터리, 즉 레귤레이션 관련돼서 정의가 된 것 같아요. 은행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보관 서비스 가능하다. 2020년에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은행이 요걸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장점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려처럼 단점도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뭘 하던 간에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가 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두는 거, 그리고 장점만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쓰는 게 바로 우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뭐 예를 들면 전기를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데 전기를 만들 때 당연히 환경 오염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유한한 그 양이 정해진 그런 원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전기는 좋지만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든지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면 될 문제고, 무조건 안 좋다고 해서 구더기 생긴다고 장을 안 담글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독일 내에서의 변화는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 독일이 언급돼서 말씀드리지만 유럽에서, 유럽 내에서만입니다. 유럽 내에서 한정지어서 얘기할 때는 약간 미국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명에서는 제일 유동성이 풍부한 게 어디다? 독일. 그리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 역할을 유럽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던 게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금융기사 많이 읽다 보면은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이 옛날에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맞아요. 영국이 다시 주도권을 갖고 싶은 것도 맞고, 영국이 원래 그렇게 중요한 역할, 주도적인 역할인데 오늘날에는 독일한테 그 자리를 뺏겼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독일이 오늘날에 그렇게 유럽 내에서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융 면에서도요. 지금 그런 독일이 가장 먼저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상당히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유튜브 터졌다고요? 오마이갓, 터졌네. 여러분들 오늘도 유튜브가 저를 방해하는데 갓. 오마이갓. 여러분들 트위치로 와주시겠어요? 오마이갓. 아니 이거 유튜브 맨날 터지는 거 이거 뭔데 이거? 아니 이거 유튜브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뭐 나중에 업로드하면 보실 거라 크게 상관없는데 혹시나 헤매고 있는데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지 물어보신 분들한테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유튜브는 현민님 어서오세요. 오라. 아니 이거 뭐 유튜브는 맨날 터지기만 하네? 당황스럽네요 진짜. 자, 어쨌든 지금 트위치에서는 이어지니까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참 난감하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자, 이더리움 직원 드디어 사고 쳤죠. 이놈의 이더리움. 이 더러움으로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참고로 벌써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 재단이 어떤 식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일반적인 회사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로계약 같은 거를 하고 그 직원들이 뭐라 해야 될까? 이중 취업을 하면 안 된다. 보통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근로계약 내용이잖아요. 이중 취업 안 되고 계약한 우리 회사랑만 일을 해야 된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설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이더리움 직원이 지금 알려드리는 기사 내용이 북한에 가서 뻘짓을 했거든요. 두 가지 정도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뻘짓을 했는데 일단 북한한테 암호화폐 세탁 기술을 알려준 거 북한까지 가서 그걸 PT를 했다고 그래요. 썩을 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런 컨설팅, 기술 전수, PT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를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걸 하다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적발돼서 영장이 청구됐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놈.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그 암호화폐 탈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금 세탁이죠. 자금 세탁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실 오늘날의 암호화폐가 쉽게 이 규제 장벽 앞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자체가 저런 부분이거든요. 자금 세탁. 테러 단체한테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이런 위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현재 이런 사회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에 쉽게 접근 못하고 그런 위험을 걱정하는 각 나라의 레귤레이터들, 규제 담당자들 또는 컴플라이언스, 법정 요구사항 이런 데 장벽에 막히는 거거든요. 왜일까요? 바로 이런 행위들 때문입니다. 이 더러움, 이더리움이 아닌 거의 이 더러움인데 참 슬픈 게 이더리움이라는 게 지금 랭킹 넘버 2나 되는 암호화폐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는 되게 유명한 직원이라고 그래요. 그 말개 일개 말단 직원도 아니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더리움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썩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스캠 짓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문제로 보여져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리프사 역시도 암호화폐인 XRP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이미지에 타격이 있겠죠. 이건 역시도 XRP한테 타격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무기징역으로 아주 처절하게 응징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굉장히 나쁜 짓을 했죠. 하면 안 되는 행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게 왜 다시 시작됐지? 그리고 이 인터뷰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 제이킴이 홍콩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국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 피가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수해 끝나고 아마 수해 때인 것 같아요. 수해 때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 이 인터뷰 내용을 다 못 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씀 못 드렸는데 간략히 봤던 거 핵심 부분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트 1은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이제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미 많이 들으셨던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첫 문단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왜 싱가포르에다가 이제 수혜를 열었고 왜 여기 오피스가 있고, 그러니까 왜 싱가포르를 약간 중요하게 여기는 여기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얘기하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무엇보다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이 에이펙의 사이에 많은 활동들이 바로 이제 싱가포르 중심으로 싱가포르이 허브가 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에이펙 이 지역에 리플렛 멤버가 40%에 육박한대요. 대략. 이 아시아 지역의 40%랍니다.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에 가까운 고객이 다 여기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도 있고 그리고 유럽 대륙도 있는데 중동도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대륙 중에서도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40% 거의 절반까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일 수밖에 없죠. 자,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뻔한 얘기해요. 이제 또 막 뻔한 얘기를 합니다. 뭐
옛날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뭐 했는지 커리어에 대해 나옵니다. 뭐 야후도 하고 모자이크 브라우저 막 얘기 나옵니다. 뭐 어쩌저쩌 중얼중얼 캔사스 출신이고 어쩌저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예.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얼얼얼얼 하고 이제 드디어 많이 얘기하던 레파토리 또 나옵니다. 리플과 XRP의 차이. 리플 is a company라고 얘기하죠. XRP는 디지털 에셋 하면서 이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이미 익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패스할게요. 그렇게 쭉쭉쭉 얘기 나오고 가고 쭉 나오고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계속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분도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이게 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이라이트 제가 하면서 쭉 빠르게 속독하고 있는 게 이미 얘기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리프사의 그 IOV 관련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컨셉 그리고 크리스 라센과 어떤 식으로 해서 시작했는지.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I'm not your guy 얘기하고 이거 뭐 아는 내용입니다. 과감히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뭐 크리스 라센에 대한 얘기예요. 크리스 라센에 대한 얘기 쭉쭉쭉 넘어가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다가 이쯤 되면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쯤 되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 제이킴이라는 사람과 브래드 둘이 이제 인터뷰하다가 이제 엑스커런트에 대해 얘기 나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에 이제 리브랜딩 되면서 그냥 리플렛이라는 그 추상화된 개념의 모든 게 합쳐졌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페이먼트 솔루션 지난번에 저도 그랬지만은 아직 이 명칭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약간 과도기처럼. 그래서 어쨌든 엑스커런트라고 부르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엑스커런트 작동 방식 그리고 그 장점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기존 방법을 쓰는 것보다 엑스커런트가 DLT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확실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점을 명확히 찍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엑스커런트로 할 때 세틀먼트는 피아트라는 거죠. 법정화폐 중에서도 뭘로? 프리펀딩이라는 거. 그리고 프리펀딩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서로 간에 상대방의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쌓아둬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노스트로, 보스트로라고 부르는 계좌에다가 열심히 환전을 해다가 돈을 쌓아두는 거죠. 환전을 특정 시점에 미리 해놓는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도 있죠. 다른 나라 법정화폐 바꿨는데 내가 환전한 시점 이후에 가치가 오른다. 그럼 난 돈 버는 거고 만약에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나는 돈을 잃게 되죠. 이런 볼라틸리티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이런 가격 변동에 따른 손해가 없도록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적인 비용 그리고 실제적인 운영 비용 기타 등등 많은 리소스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거대한 재무력을 갖춘 회사가 아니면 그걸 못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소규모의 핀테크 업체들은 프리펀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제 언급이 나와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ODL의 매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ODL이 바로 매직인 거다. 프리펀딩이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코리스펀던트 뱅킹이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이런 프리펀딩을 해야 되는 그게 전제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릴레이션십이 필요 없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엑스커런트는 확실히 이것만으로도 스위프트 버전보다는 더 좋은 거다.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로는 충분한 트러블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ODL 얘기가 나온 거죠.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설명할 때 이 스위프트의 작동 방식과 엑스커런트 비교해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릴 때 그 비율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즉 스위프트를 이용하는 거 어떻다? 우편이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많이 이 비율을 많이 드렸죠. 이렇게 돈을 보낼 거를
우편으로 날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3, 4일 걸린다. 그리고 이걸 받는 순간에 얘가 이걸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만약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다시 전달해야 되잖아요. 내용 틀렸으니까 다시 보내. 그럼 또 3, 4일 걸리고. 예, 엄청난 뭐라 해야 될까? 손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엑스커런트는 뭐다? DLT를 쓰기 때문에 제가 많이 비유했던 게 전화기라고 했죠. 리얼타임으로 서로 양방향 통신을 하는 거. 우편은 양방향 통신이 안 되죠. 단방향이죠. 이거랑 비유를 많이 했는데 놀라운 게 이 인터뷰에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제가 들었던 비유랑 똑같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포스트카드나 메일박스, 그러면서 이제 전화기, 그와 비슷한 리얼타임을 갖고 있는 엑스커런트에 대해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설명입니다. 설명.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 그동안 우리가 얘기 함께 나눴던 거, 제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똑같은 비유 방식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앞부분에 제가 놓친 거 있는 것 같네요. 뭐냐면 리퀴디티 얘기 한번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놓치고 간 것 같은데 어딨죠? 검색을 해야겠다. 리퀴디티. 리퀴디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ODL에 관련된 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데 안 넘어갔었네요. 이 차례대로 보고 있었으면 나올 거였네요. 나올 거였네. 자, 뭐냐면은 ODL이 작년 수해 때 처음 발표되고 그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흘렀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그렇게 수해 때 처음으로 이제 엑스라피드, 당시에 이름이 엑스라피드였죠. 거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1년 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24개 정도 되는 ODL 사용자를 확보한 거는 굉장한 많은 진척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제 ODL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이제 ODL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뒤로 가면은 볼라틸리티 리스크 얘기하고요. ODL에 관련된 이거 너무 잘 아는 거니까 패스할게요. 오늘날 금융 시스템 이용하면은 한 3, 4일 걸리거든요. 그럼 뭐냐면 페이먼트로 서로 환율 같은 거 약속을 한 지 3, 4일 지났는데 그러면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한 3일 또는 4일 지난 이유이기 때문에 환율이 바뀌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볼라틸리티 리스크랑 XRP로 3, 4초 이내에 정리가 돼서 그 순간 안에 일어나는 볼라틸리티 리스크랑 어느 게 더 위험하냐예요. 조금 더 뎁스를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웬만해서는 당연히 XRP 3, 4초면 끝나기 때문에 이 볼라틸리티 리스크가 더 낮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좋아 3, 4초 걸리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 3, 4초가 가격 변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덤핑이 일어나는 가격이 떡락하는 그 순간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역시나 문제가 3, 4일 걸리는 것보다 심한 거 아니냐. 법정 화폐는 그만큼 흔들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어떤 부분을 빼고 있냐면 안전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가격 변동이 심하게 일어날 때 DLT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페이먼트로 처음에 정보를 확인할 때 그 조건을 처리하는 중간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그 조건을 픽스를 못 시키는 게 되면은 거래를 안 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가격이 만약에 1분, 2분 동안 시간을 줬을 때 2분 동안 계속 초단위로 막 떡락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분명히 잠깐 쉬어가는 텀이 있을 거거든요. 그 중간에 3, 4초 정도는 가격 변동성이 없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면 됩니다. 왜냐면 XRP 브릿지 컨셉 자체가 XRP의 단가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송금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뭐 한 10만 원을 보낸다. 그만한 오더북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간에 페이먼트 처리할 수 있는 심한 가격 변동성이 없는 시점에 잡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은 지금 하려고 했더니 가격이 막 떡락하고 있어서 또는 펌핑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변동성이 심해서 못해요.
그럼 조금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다가 이 중간에 쉬어가는 가격 변동이 잠깐 없는 시점에 그 짧은 3, 4초에 거래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만한 유동성만 있으면 갈 수가 있어요.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ODL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ODL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실험 상태였는데 지금 실제 상용화시켜서 쓰고 있다라는 거에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많은 발전을 1년 사이에 이뤄냈다. 그거를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 이제 이런 얘기들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면서 요거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네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마지막 인터뷰 부분인데,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역시나 당연한 거지만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제 브라질을 오픈할 거라고 했잖아요. 곧 오픈할 거라고. 여기에도 또 한 번 얘기하죠. 수요일 때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또 얘기하는데, we would announce the intend to go live. 이제 어느 지역을 go live, 그러니까 라이브 상태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알렸다고 하는데 어디냐면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 지역입니다. 이미 얘기가 돼 있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ODL에 대한 설명을 붙였어요. 어떤 설명이냐면 ODL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통로를 오픈할 때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유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유동성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이유를 밝히죠. There's no clearing price between XRP and the Brazilian 얘기하죠. 그리고 That's a problem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RP와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 사이에 가격이 형성 안 돼 있으면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당연하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거에 대해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XRP와 당연하게도 해당 국가의 법정화폐에 쌍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유동성 그리고 거래를 바탕으로 가격 형성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시장이 갖춰져야 ODL이 오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브라질이 그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오픈할 수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소식만 전달하는데 거의 1시간 됐네요. 파트 2부터는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 그리고 어디냐, 데이비드 슈왈츠 길게 했네 인터뷰. 그리고 마커스 트리처 인터뷰했고요. 그리고 밀텐버그, 이 사람도 제 기억에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에릭 반 밀텐버그. 이렇게 4사람인데 데이비드 슈왈츠와 마커스 트리처 그리고 에릭 반 밀텐버그, 이 사람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소식들 대략 1시간 동안 전달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여러분들도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고 이어서 Q&A 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내용들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네, 이어서 2부 Q&A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박 남자님 질문 주신 거 그 인터뷰 내용 본 거 같아요. 그 수치가 대박 남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조 달러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라고 인터뷰 한 거냐고 질문 주셨는데 그 액수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꽤나 큰 액수였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조 달러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경이거든요. 조 단위 위가 경 맞죠? 이경?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혜연비님이 또 좋은 자료를 또 번역을 해놓으셨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중앙은행이 아마 자금 세탁 방지 위한 목적이겠죠. 외환 관리라고 해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일 텐데 가상화폐, 즉 암화폐에 이용되는 거 막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2조) 달러나 되나요? 그거보다 더 낮은 수치 아니었나요? 2조 달러면 어마어마한데요? 그 기준이 뭔가요? 한 달인가요? 한 주인가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제 기억도 그렇고 아마 대박난자님이 말씀하신 그 2조 달러 또는 20조 달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오늘날 하루의 거래 수치가 한 11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뻥볼륨이란 말이에요 지금 코인마켓게. 그래서 잠깐 볼까요? 크립토 컴페어 약간 저런 뻥볼륨 자전거를 뺀거 뺀 게 물론 크립토 컴페어가 정확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방지한 거래량이 2억 달러 이 반올림하면 3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오늘날이 하루에. 만약에 한 달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여기다 곱하기 30하면 이제 90억 달러인데 아까 대박남자님 말씀하신 거는 20조 달러면 이거 12 곱해도 1년 동안 이 상태가 유지돼도 안 되죠. 끼케야 1100억 정도 1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20조 달러에 미치기는 훨씬 못 미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거래량으로는 안 되는 수치인데 이제 ODL을 써갖고 이 지금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볼륨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양이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할 때 2조 달러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본 가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네. 당근치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기사 내용이라 이제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그만큼까지 가면 좋죠. 하루 기준으로 한 2조 달러 처리한다 XRP가 브릿지 돼서 그럼 대박이죠. 완전 대박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나가야 되죠. 실제로 리프사도 뭐 1년 뒤든 2년 뒤든 어떤 목적 어느 목표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 최종 완성 그림은 그 정도까지 당연히 가야 되죠. 하루에 한 5조 달러 정도는 브릿지 해줘야 XRP가 세계 점령하겠죠. 100배. 버뻥님 어라 어서오세요. 오늘은 예전에 한동안 뵀다가 잠시 동안 안 보이셨던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다고요? 기아도 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은근히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차별하고 핍박한다는데 일본 생활 되게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대단하시네요 일본. 저 최근에 우연히 되게 막 갑자기 이제 해외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데 기아 얘기도 나오고요. 그 일본이 아니죠. 제가 얘기를 해요. 무슨 국제 커플이라고 해갖고
이 사람도 어디 있지? 어느 날 밀리가 찾아왔다. 아이고 종이책이래요. 밀리 오리지널 종이책 정기구독. 안녕하세요. 어. 초연이 이 친구들을 최근에 봤거든요, 우연히.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벨라루스 사는 여성분이고, 이분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렇게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미 결혼했다고 하고, 이 두 사람 소개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벨라루스 여성분이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예. 생각보다. 예. 둘이 실제 대화할 땐 영어를 쓰는지 한국말 쓰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보고 한 2년인가 살았다고 하고 또 뭐가 있더라? 만난 것도 되게 신기하게 만나고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막 저런 식으로 뭐 인터넷 공간에서 실제로 저런 커플 또는 부부가 있다는 거는 보긴 보는데 여전히 보면서도 되게 궁금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부분이 의사소통이나 그런 부분이거든요. 살면서 분명히 서로를 좋아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뭐 사소한 차이라던가 이런 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아무래도 부부로서 같이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딪히게 되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같이 살다 보면은 이 작은 부딪힘이 계속 되다 보면 큰 부딪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인식 차이 뭐 여러 가지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와, 핀란드 아가씨랑 결혼한다고요? 대단하시네. 와, 제가 지금 궁금해하던, 신기하던 그 포인트를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되게 궁금합니다. 아, 일본인이에요? 그나마 일본인은 낫죠. 왜냐면은 같은 동양인이고, 아무래도 일본 문화랑 우리나라랑 솔직히 공유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런 서양 분들은 상당히 다를 거거든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제 생각 속에서 하는 판단입니다만 상당히 다를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당연하게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겪으면서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신기합니다, 정말. 부부싸움 하면 한쪽은 영어, 한쪽은 한국어 쓴다고요? 아, 대박. 해외여행 때 눈 맞았다고요? 완전 드라마 같은 사랑을 했네요. 속고항만 맞으면 되는 거라고요? 세상에. 19금인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냥 궁금하네요, 갑자기. 여자는 일본 여자 짱이라고요? 아니, 이게 진짜 의외인 게 일본이 그렇게 약간 아직도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로 비하면 조선시대 사상, 즉 가부자정이래. 가부장적 그런 문화에 아직도 빠져 있는지 되게 상상도 못 했는데 은근히 남성 우월주의에 아직도 빠져 있더라고요, 일본이. 예. 우리나라보다 그 남녀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뒤떨어져 있더라고요, 일본이 되게 하는 거 보니까. 못 알아듣는 척?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이 계셔갖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남녀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선. 근데 일본은 상당히 생각보다 기대보다 되게 못 미치는 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심 없이 감정을 다 배제하고 그냥 남자 쪽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순종적인 태도를 취해주는 그런 일본 여성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 또는 제 아내가 제 말에 그냥 예 이러면서 무슨 노예처럼 그렇게 다 그냥 순종하면서 하면은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뭔가 사람 대 사람의 만남, 대화,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 사람만의 생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느낄 수 있어야지 뭔가 생동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마치 기계처럼 그냥 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갈등할 때는 그만큼 힘든 건 사실이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할 때는 부딪히면은 되게 힘들지만, 반면에 이제 뭐 갈등하지 않고 뭔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이런 의견을 내면서, 예, 마치 두 명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느낌. 노예처럼 하는 거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 한 사람이 더 있는 두 명이긴 하지만 그냥 한 명이나 다름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링크 사라졌어요? 아, 이거 자동으로 필터링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예, 유튜브가 약간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이 링크 나오게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황혼이온 많다고요? 아, 참았던 게 폭발하나 보구나, 일본도. 그렇죠. XRP가 순종적이어야 되죠. 예, 순종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XRP가 말을 안 듣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언제쯤 순종할까요? 예. 요즘에도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여러 방법으로 주시는데, 보면 여전히 그 질문 많아요. 누가 뭐 가격 예견을 이렇게 했는데 뭐 팩토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이제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XRP가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요즘에도 아마 가격 얘기로 선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XRP 가격 잘 맞추신 분 있으면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 분. 그리고 저는 몰라요. 예, 저는 내일의 XRP 가격도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어찌 한 달 뒤, 일주일 뒤, 1년 뒤를 맞출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일본 남자들 바람 핀다고요? 세상에. 그니까요. 풀대출하죠. 연금 반띵? 종란님,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일본 남자들이 바람을 피다가 일본 남자들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 여성들이 꾹 참고 있다가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연금 반띵하자면서? 어느 쪽이에요? 일본 여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갑자기 국제 연애 상담소가 됐네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서비스 탱크님이 질문 주신 거 인터넷에선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얘기하는 게 일본 여성들이 대체로 한국 남성을 좋아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주변에 일본 여성이 있질 않아갖고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아, 케바케. 그러겠네. 그게 맞다. 네, 맞아요. 윤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현명한 답이네요. 케바케죠. 케바케, 맞아. 케바케. 황혼이온. 일본 한국 통일이요? 무슨 뭔 드립이에요, 호야님 이게. 갑자기 일본 한국 통일? 왜 갑자기 통일이야? 우주님은 1년 뒤에 XRP 개당 10,000원 간다고요? 아, 한 달 뒤에 가면 안 됩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접고 일반 그 시골 서생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1년이나 더 해야 되나요? 잘생기고 매력적인 한국 남자를 좋아한다고요? 세상에. 이거는 세계 공통 아닌가요? 세계 공통? 아, 진짜요? 퇴직하면 연금 나온다고요? 아니, 일본 여성이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 남성이 바람 핀다는 거예요? 아마 문맥상 종라님이 얘기하시는 바람도 엄청 많이 피고 참고 살다가가 일본 여성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바람도 핀다고요? 어머나. 야. 아, 통일이 아니구나. 동일이었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호야님 얘기한 게 통일이 아니라 동일이네. 잘못 봤어요. 일단 잘생겨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고요? 일단 키가 커야 된다고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아내가 키 되게 크거든요. 170 넘는데, 제가 되게 서운하면서도, 지금 얘기하려는 팩트 부분인데 뭐냐면은, 제가 막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막 그 말이라도 그거 원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바보 뭉충이에다가 키도 딱 닮아나고 못생겼어도 그래도 날 사랑해줬을 거지. 이런 약간 유치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의 애인 또는 나의 아내, 배우자, 아내나 뭐 남편이 그래 나는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네가 찌질했건 네가 뭐 능력이 없었건 간에 나는 너를 있는 존재 그대로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네가 어떨지라도 사랑했을 거야. 나는 그 말 듣고 싶은 그 욕망 있잖아요. 그 도전을 했다가 얄짤없이 까였죠. 아내가 딱 단호하게 단호박을 얘기하더라고요. 나보다 키 작았으면 절대로 안 만났다고. 절대로. 네버 네버 네버. 절대 안 만났다. 0.1초의 고민도 없이. 탈모만 없으면 평타 친다고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요즘에 보면은 저는 체감상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일 때 그 중년 이상의 남성들의 그 탈모 빈도랑 최근에 제가 이제 30대 중반 넘어서 보는 주변의 중년 남성들의 탈모 빈도를 보면은 지금이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사회에서 활동하는 직장인들이 정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다들 탈모가 심해요, 진짜. 예. 음. 아니 그 스튜어드님 친구 와이프분 좀 너무하신다. 친구한테 쪽팔리라니까 뒤에 떨어져서 걸어오라고 그거는 너무하시네. 참. 중국 창녀랑 결혼했다고요? 이야. 한국인은 두상이 안 예쁨. 예, 제가 그런데 두상이 안 예쁘죠. XIP로 인한 탈모. 뭔가 슬프다. 약간 뭔가 수긍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슬프네 갑자기. 그래, 아까 스튜어드님이 얘기하신 친구 와이프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라면은 진짜 같이 살기 싫을 것 같아요. 어떻게 뭐 어떤 부분이 창피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자기 배우자한테 창피하다고 저리 떨어져서 오라는 거는 사실 예, 이거는 이혼하자는 소리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거라고요? 혈액순환 잘 되게 운동 자주 하고 나쁜 거 덜 먹고 비타민 C 챙겨 먹고 짭짤한 음식도 자주 드세요. 짭짤한 음식 먹어야지 혈액순환 잘 되나요? 몰랐네요. 갑자기 지금 막 크로스 형성되고 있어요. 막 그 막 합체 이거 있잖아요. 막 그 막 예능 프로에서도 나오고 실제로 이제 남자들끼리 장난으로 막 누구 크로스 막 이러면서 우리는 한 팀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부인이 예쁘다고요? 부인 예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이혼할 것 같아요. 예쁘면 뭐래 나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는데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건데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당장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요. 나트륨이 충분해야 되는군요. 저는 무조건 그 뭐냐 짠 음식들은 그냥 절대 악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가 보네요. 어, 미인대 출신이요? 그래도 싫을 것 같아요. 얼굴이 예쁘면 뭘 하나요? 저를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해주는데 아무리 이뻐도 저를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저는 이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아니 갑자기 동남아로 갑자기 해외 원정을 오줌으로 나오는 나트륨량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것도 몰랐네요. 그니까요. 호야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걔도 끌고 다니는데 사람한테 그것도 남편이나 배우자한테 창피하니까 떨어져서 걸으라고요? 세상에. 진짜 이거는 확실히 이혼하자는 얘기보다 더 심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난 널 개로도 취급 안 해. 약간 이거를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야, 즐긴다고요? 아니 진짜요? 이거 현실입니까? 스튜어드님 그 친구분 케이스? 야, 그걸 또 즐긴다고? 저라면 엄청난 모욕이라서 이거는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걸 즐기다니 대단하신 분인가 보네요. 멘탈이 갑이네요. 멘탈이 갑. 야, 대단하시다 진짜. 저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하면서 바로 그럴 것 같은데. 돈이 많아요. 돈은 좀 있어요? 아, 알 수 없는 세상이네요,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진짜. 가만 보면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정말. 아, 이거 데비카드 만든다고 하네요. 새로운 기사가 났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프트뱅크가 직불카드 만든대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예. 어디에다 만든 걸까요? 한번 봅시다. 뭐 이더리움 위에다 만든 건가? 아니면 자체 개발하나요? 일단 기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어디에다 만드니 너희? SBC wallet 카드. SBC wallet 카드 어디인데? 소비자는 디지털 커런시 스토리지. 지금은 이 카드가 available exclusively in Japan. 일본은 제한 지역에서 된다는데. 근데 소프트뱅크는 롤아웃 할 계획이 있대요. 동남아시아, 소스 코리아, 한국, 그리고 미국, 두바이 에서 출시할 생각이 있대요. 최근 몇 달 동안은 투자를 받았다고 하네. 투자 좀 했는데 원커넥트. 원커넥트랑 좀 관련이 있네요. 중국 회사. 근데 디테일한 내용이 없네요. 어느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IBM? IBM 콜라보? 재밌네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뭐 그냥 개략적인 내용이네요. 예. 어쨌든 직불 카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크립토 커런시로 지불할 수 있는. 일본은 이미 있지 않아요? 안 되나? 일본? 그거 아까 당근치유님 질문 주신 거. 이더 멤버가 북한 블록체인 행사에 가서 암호화폐로 자금 세탁하는 거 전수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 미국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했고 이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겠죠. 그렇게 해서 종결될 것 같아요. 그 사건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호야님도 얘기 꺼내셨는데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이제 여러분들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으셨던 분들 계시겠지만은 놀랄만한 게 이게 이더리움 직원이 고용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더리움 재단과 이게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서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직원 그리고 생각보다 그 체포됐다는 직원이 되게 유명한 직원이에요. 이더리움 재단 안에서 그냥 말단 개발자 정도가 아니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메인 멤버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이 그 북한에 가서 그런 걸 알려주고 실제로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 있는 암호화폐를 북한 쪽에다가 옮기는 걸 하다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실행까지도 본인이 했어.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그 첩보를 얻고 미국 당국에서 정보 당국에서 이제 체포한 거죠. 그러니 뭐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법 위반, 뭐 기타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뭔가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위반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죠. 당연히 재판 갈 거고, 미국에 있는 검찰들이 이제 기소를 할 거고, 재판 가갖고 그에 맞는 판결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거는 미국도 얄짤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형이 떨어질 거예요. 이 양반도. 20년 나온대요? 뭐 20년 나오겠죠. 야,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성폭행 막 열심히 해도 뭐 끼케야 3년, 6년 이런데, 야, 우리나라 법은 너무 처벌이 약하다, 진짜. 죄인들한테 너무 관대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뭐 이런 관련된 얘기 나와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좋아요. 저도 거기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인권을 주장해서 이제 범죄자들의 형벌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이 뭐 적당하다는 식의 취지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 뭐 그런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네 자식이 그렇게 당하면 똑같은 얘기하고 자빠져 있을래?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랑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랑 그 사람이 한 짓에 대한 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랑은 별개란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아니, 잘못을 한 게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세 개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범죄자들 뭐 형벌 약하게 된다는 인권 운동하시는 뭐 그런 맥락에 비슷한 성향을 갖는,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 문제는 뭐냐면, 아니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그냥 용서를 하자는 거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형벌을 되게 약하게 주자는 거잖아요. 그냥 경범죄 저지른 대가에 대한 것만 치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살인을 했으면은 기회를 또 주는 건 좋아. 근데 일단은 살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는 그다음 문제고. 근데 너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못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것 또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하는 바로 도덕성과 윤리거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게 자유란 거에 대한 필수 조건이잖아요. 자유라는 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은 우리 사람들 간에 생겨난 규칙을 위반하고 그 규칙을 위반했을 때 되게 중한 상황을 위반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무거운 거다. 이게 자유인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 룰을 깨는 거잖아요. 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정말. 자, 어쨌든 스튜어드님, 그쵸?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돈 문제 막 이런 거 관련돼 있습니다. 유능한 변호사 고용하면은 재판에서 유리하게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자, 주신님 질문 주신 것도 한번 볼게요. 트랜잭션이 한 번에 크게 증가해 5대 허용 범위 이상 트랜잭션이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나요? 허용 범위 이상이라는 거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좀 약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허용 범위 이상이 혹시 이 처리 능력을 의미하는 건가요? XRP 레저의 처리 능력을 벗어나면 이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만약 그런 의미로 기준을 잡으신 거다. ODL 허용 범위 이상이라는 게 이 XRP 레저의 처리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ODL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시라면 XRP 레저가 굉장히 느려지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마비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의 일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XRP 레저가 그 오프 더 레저라는 그 특성까지 활용한 상태로 아까 말씀드린 페이먼트 채널 또는 에스크로 이 기능들을 풀가동하면은 10만 TPS 이상도 나올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자 이런 데는 몇만 단위밖에 안 돼요. TPS가 세계적인 비자가 몇만밖에 안 돼요. 그거를 고려한다면 한 10만 TPS만 남아도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씨요? 림씨는 뭐예요? 림씨 뭐죠? 제가 림씨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림씨 누구 얘기죠? 누군가요, 림씨?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양형 기준은 무슨 로봇처럼 적용하니까 그런 겁니다. 네, 맞아요. 참 법이라는 게 너무 우리나라는 빠르게 발전한 만큼 좀 뭔가 부실한 것 같아요, 법이. 뭔가 많은 부분들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그러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여당, 야당 갈라져 갖고 정치 노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둘 다 잘못하고 있으면서 서로 남 탓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어느 편을 들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정말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샹놈의 새끼들 진짜. 둘 다 잘못하고 있는 건데 상대 탓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고 저놈이 악한 놈이다. 이 소리만 하고 자빠졌는데 진짜 쌍욕을 날려주고 싶네요. 양쪽 다 정신 차리고 일 좀 할 것이지. 정말. 림이 그분이에요? 전 그분한테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진짜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크게 성장을 이뤄놓은 이 나라에 같이 못 따라온 게 하나 있다면은 정치인들의 수준. 정말 저질이에요. 정말 저질스러워요. 어떻게 나라는 이렇게 단시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정치인들은 어쩜 이렇게 발전을 못하고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건지 스스로들 반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 추방시켜야 돼. 맞습니다. 당군치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정치인들이 양쪽 다 자기네들 편들라고 상대방이 악마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양쪽 다 악마죠.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는 분명하게도 양쪽 다 악마입니다. 할 일을 안 하고 있고 본인들 이권 챙기려고 권력 싸움 하려고 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싸움놀이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정치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지. 그거 알겠어. 근데 할 일은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할 일도 안 하면서 저러면 욕 먹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승질나네 또. 그 뿌리 깊은 나무인가요? 그 세종대왕 관련된 얘기 약간 각색해갖고 드라마로 나와서 이제 한석규가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찰지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계속 들려줘야 돼요. 국회의원들한테. 지랄하고 자빠졌네. 거기에서의 세종대왕은 그렇게 찰지게 욕을 하는데 진짜 딱 그 수준이죠. 그 욕을 들어야 될 수준에 머물러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맞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대박난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지스러운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 의식 수준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죠. 그거는 또 장점이긴 한데 어쨌든 나라가 좀 더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지금 기성세대로서 살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뒤를 이어서 이제 또 새로 태어날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뭐라 해야 될까요? 최전방에서 이끌어 나갈 그 젊은이들 생각한다면 계속 나아져야 되죠. 이게 자식이 생기니까 진짜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원래 자식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했거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죽은 뒤는 관심 없어 이랬는데 근데 자식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죽은 뒤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다음 세대, 즉 우리 아이가 살아갈 그 세대. 뭐 링크를 주셨네요. 트윈치 링크 올라간다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주신님이 주신 얘기도 한번 볼까요? 2000 TPS 코인으로 전 세계 송금 시장 차지하는 것은 욕심이자 무리한 것 아닌가요? 이더리움이 업데이트해서 송금 시장 장악한다는데 무리겠죠 하시는데 아니요, 완전 불가능.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 0%라고 보진 않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얘는
글렀어. 얘는 절대 불가능해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약간 하는 것도 미진부진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누가 봐도 약간 팩트상 진짜 얘는 미래에 가능성이 크게 없어 보이는 애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뭐 거의 99.9% 거의 확실하다. 미래에 가망이 없다. 예, 이러긴 한데 이더리움급 되면은 모르는 거죠 또. 예. 워낙 이더리움도 인지도도 있는 편이고, 예. 그리고 여러 개의 그 재단을 만들어 놨죠. 선점 효과도 있을 거고요. 예. 물론 이제 TPS나 이런 거는 금융 관련해서 굴리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주신님이 그 얘기 하시네요. 빵형 정말 밉다. 올해 말까지 대형은행 거래한다고 했는데 작년까지예요. 2018년 말까지 엑스라피드 쓰는 메이저뱅크가 한 곳 이상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한 2017년 말이 벌써 1년이나 지났어요. 지금이 2019년 12월 2일로 2019년 말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건 없죠. 그리고 호연님이 이제 빵형은 연말 어그로병이 있어서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지난 방송 때 얘기했지만은 AMA 할 거고 분명히 할 거예요. 리프사 매년 연말 되면 AMA 했거든요. 12월 중순쯤에 올해도 할 걸로 예상됩니다. 패턴상 할 걸로 예상되고 한다면은 왠지 약간 근거 없는 남자 육감인데요. 2017년에는 애쉬랑 데이비드 슈왈츠가 나왔었고 2018년에는 모니카 룽이랑 브래드 갈링하우스 나왔는데 올해 AMA는 하게 되면은 왠지 근거 없는 남자 육감상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출격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느낌이 왠지 모르게 싹 와요. 물론 근거 없는 남자 육감. AMA는 Ask Me Anything의 약자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직번역할 수 있겠네요. 사이코 엠퍼러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당군치우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스낵맨의 말을 믿고 싶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엔지니어라 거짓말을 안 할 듯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약간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까 제가 시간상 그 스웨일 때 제이킴이라는 홍콩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한 거 내용 브래드 갈링하우스 것만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스낵맨 거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건데 스낵맨 인터뷰 때 그 제이킴이 소개를 NSA에서 일한 걸로 또 소개해 줬거든요. 근데 스낵맨의 커리어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의 마치 우리나라의 국정 같은 역할을 하는 NSA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근데 저랑 함께 하신 분들, 예전부터 함께 하신 분들 제가 같이 확인해서 알겠지만은 사실 NSA보다는 NSA가 뭔가 프로젝트를 준 기업, 그냥 프라이빗 섹터죠. 거기에서 근무를 했었던 거죠. NSA 프로젝트를 받아갖고. 사실 NSA에서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NSA가 던진 프로젝트를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기업에 있었던 거지. 그 팩트를 확인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일이 있었냐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제이킴이 데이비드 슈왈츠 소개할 때 NSA에서 일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정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굳이 자기가 NSA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인터뷰의 진행자가 그냥 NSA에서 일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도 NSA랑 완전 무관한 건 아니었으니까 NSA에서 직접 고용돼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NSA가 주는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뭐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정정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보통의 경우는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당사자면 괜히 내 커리어를 띄워줬는데 내가 스스로 진실을 얘기해서 깎아먹을 필요는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뻥튀기 하거나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 반대로 누군가 그렇게 오인하고 있는 거를 알면서도 묵인한다?
그건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하는 거에 대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데 딱 그랬어요. 데이비드 슈와이츠가. 저는 이번에 인터뷰 때 보면서 왜 이 사실을 정정하지 않을까? NSA에서 일했던 게 아닌데 약간 굉장히 의아했고 그 부분은 좀 사람 자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으로 보여졌어 갖고 저는 별로였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NSA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님 워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NSA에서 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링크드인이라고 데이비드 슈와츠 본인이 올려놓은 본인의 커리어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아마 이거를 밀어볼 때 이 사람은 NSA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전 거 보면 이미 확인이 가능하신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웹마스터라는 회사에서 13년을 일했습니다. 거기서도 CTO로 일했는데 어딜 봐도 없어요. NSA에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무슨 리막스? 네, 대략 1년 1개월인데 뉴욕이었고 거기서 CEO로 아니 거기 CEO도 아니네? 이건 또 뭐야? 어떤 회사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약간 구인도 하면서 동시에 인력 같은 거, 인맥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구인도 하고 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런 플랫폼인데 지금 보시는 게 데이비드 슈왈츠의 계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커리어거든요. 익스피리언스라고 돼 있죠. 이 사람이 본인이 기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술한 건데 본인이 NSA에서 일했는데 여기다 기술 안 했다? 그럴 리는 없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때 당시도 이제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 주셨죠. 아무래도 NSA가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국정원 같은 데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들 실제로 그러거든요. 뭐 어디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회사 다닙니다. 이래요, 진짜로. 그리고 명함을 줘도 거의 국정원이라고 안 돼 있어요. 본인들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 좀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얘도 역시 미국의 국가정보원이라고 할 수 있는 NSA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얘도 거의 다 기술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당근치우님이 딱 그 얘기 하시는데 제가 얘기 꺼냈던 거 NSA 검색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도 팩트 폭격을 이걸로 했어요. NSA 검색하면은 나와요. 그냥 NSA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이거 어딨지? 요거다. 네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 자, 이거 검색하면은 그냥 공개해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냥 공개합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공개해요.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얘는 비공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까? 이 사람? 이 사람 누르면 되나? 이거 보세요. 보이시죠? NSA 그냥 공개해요. 자기 커리어 공개합니다. 이렇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 이거 보면은 만약 비밀이면 얘네 공개 못 하거든요. 근데 얘 말고도 공개하고 있는 애 되게 많아요. 다 볼까요? CEO로 지금 NSA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30만 명이 넘는데 지금 다 공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다 공개하고 있잖아요. NSA 소속이라는 거. 아니 이거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아, 데이비드 슈왈츠는 NSA에서 일한 적이 없구나. 이래서 알았어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긴 한데 NSA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대놓고. 그래서 이걸 밀어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아무래도 데이비드 슈왈츠가 NSA에서 일했다는 것만으로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크게 실망이 되고 어떤 분들은 아예 믿기 싫을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뭐 데이비드 슈왈츠가 NSA에서 일했던 안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NSA에서 일한 적은 없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왜 NSA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NSA에서 일했다고 소개할 때 그거를 왜 묵인하고 있는가? 네, 거기에 대해 굉장히 저는 의문이에요.
예, 진실을 밝혀야죠. 왜 그거를 묵과하고 있죠? 그냥 입을 싹 닫고 일한 적이 없는데 그거는 좀 못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2시간 됐네. 오마이갓. 예, 여러분들 방송 시작한 지 거의 2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겠네요. 예,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네. 분명히 한 1시간 정도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큰일이네 큰일. 안돼. 자 자뻑에 사는 분들이 많다고요? 물론 저도 자아도취가 좀 있는 쪽에 속하는 사람이긴 한데, 아니, 그런가요? 저는 자기애가 되게 강합니다. 예, 자기애 되게 강한 쪽에 속해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못마땅해 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고. 갑자기 웃기네. 자, 이상진애님 오라 어서오세요. 빨간머리애님 오라 어서오세요. 예.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 누구나 단점을 안고 사니까 뭐 누군가는 이제 자기애가 강한 아내도 뭐라고 하는 만큼 누군가는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의 그런 점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단점마저도 사랑합니다. 난 너를 너무 너를 아니다. 난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좀 마쳐야겠네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미치광이처럼 자기를 너무 사랑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용서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어떤 감정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건강하게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하게 그런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를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건강한 자기애를 가져야겠지만 코인판에 팩토리 밈 보유수량 나온다고요? 생뚱맞게 조커가 자기의 최고 아니냐고요? 세상에. 그거는 변동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드린 건데 그때랑은 지금이랑은 달라요. 전의 얘기고 지금은 다릅니다. 이미 저랑 예전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랑 관계가 깊은 분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어쨌든 임성빈님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죠. 독일은행이 이제 크립토 커런시 커스터디 서비스를 2020년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는 XRP한테 좋은 거죠, 확실히. 그런 사람 없다고요? 백설공주 엄자요? 왜 엄자는 뭐예요? 백설공주 엄자? 엄마? 백설공주 엄마가 누구죠? 왜 백설공주 엄마가 자기의 최고죠? 누구지? 백설공주 엄마? 거울아 누가 제일 이 세상에 예쁘니? 아니에요. 저는 그게 건강한 자기애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거울이 얘기했을 뿐인데 그 거울이 한 얘기에 빠직해갖고 본인의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에 대한 자존감을 뭐랄까 그 되게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단순히 거울이 백설공주가 제일 예쁘다고 했을 뿐인데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랑 거기에 빠직해갖고 죽이러 가지 않았겠죠. 거울 네가 그렇게 생각해봤자 내 생각엔 내가 제일 예뻐. 이렇게 쿨하게 넘어갔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애가 그렇네.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애는 강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물론 이제 삐딱한 자기애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자기애가 최고조였다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네. 이상시장님 말씀이 맞네요. 약간 왜곡된 자기애 엄청 강했던 거죠. 인정할 수 없다. 나보다 이쁘다고 얘기 나온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 삐딱한 자기애.
자, 어쨌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요. 덕분에 피곤한데 오늘도 솔직히 좀 일찍 잘 생각을 갖고 방송에 임했는데 진짜 1시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2시간을 또 해버렸네요. 1시간 정도밖에 안 된 줄 알았더니만 하하 참. 자, 어쨌든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첫날인데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밤 지금도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이더라도 꿀잠을 하셔갖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쭉 힘 넘치게 달리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에 또 이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소식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얘기들 함께 내일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여기서 팩토리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바 내일 뵐게요. 월바.